문창 방송입니다. M, C, B, S 무성한 가지에도 어느새 봄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봄 노래가 흐르고 겉옷은 점차 얇아져 갑니다. 대학에는 새로운 얼굴들이 들어왔으며 문단에도 새로운 작가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봄에 맞춘 신춘문예에 대하여 다루는 시간 문학 이야기입니다. 일단 오늘 패널 소개부터 해야겠죠. 가장 먼저 이제 정말 어렵게 모신 지옥에서 돌아온 남자 김호기 씨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 2학번 김호기입니다. 와.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1사학번에서 진지함을 맡고 있는 김건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건입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두빛날의 사무부장 신희망 씨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문예창작학과 1사학번 신희망입니다. 여두운 남자밖에 없는 집필실의 유일한 여성분 1사학번 김지은 씨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1사학번 김지은입니다. 아, 이 한마디가 되게 세다. Chapter 1. 오늘은 일단은 공식 라디오 첫 시간인 만큼 저희가 조금 문학도로서 어울리는 주제, 조금 더 진중한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2015년 신춘문예 당선작입니다. 가장 먼저 신춘문예에 대한 저희의 감상이나 이런 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변화하고 있는 트렌드, 우리 과만 해도 이제 점점 실용문학 쪽으로 방향이 옮겨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문창 학생으로서 신춘문예의 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럼 김건하고 먼저. 저 먼저요? 예. 솔직히 우리 학과만 해도 이제 실용 문학 그쪽으로 이제 방향을 돌렸잖아요. 근데 지금 보기에 신춘문예는 아직까지도 실용 문학에 대해서 좀 배타적인 성향이 분명한 것 같아요. 모든 문단에서 그러니까 실용 문학, 그러니까 신춘문예를 선정하는 그런 문예지가 아직 순수 문학을 고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러한 트렌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문예지들이 고집스럽게 순수 문학만 밀고 나간다면 우리나라 문학계가 과연 발전할 수 있을지 저는 의구심이 드는 편입니다. 트렌드에 맞춘 이제 신춘문예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네. 저도 근데 트렌드에 맞춰서 가긴 가야 한다고 생각은 드는데, 근데 저희가 광고학도 지금 같이 들으면서 이 수업을 듣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은 이 시가 트렌드에 맞춘다면 그거는 한 카피라이터나 그런 거랑 별반 다름이 있을까 그런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으로 만약에 트렌드를 그렇게 현대에 맞춰서 읽고 간다면, 그래서 저는 순수 문학 지금도 순수 문학대로 고집은 하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작품을 트렌드에 맞춰서 바꾸자는 게 아니라 솔직히 우리나라 문단계는 솔직히 신춘문예를 통해서 입장이 가능한 상태잖아요. 등단을 하려면. 근데 신춘문예가 과연 이렇게 포괄적으로 모든 글들과 모든 작품들을 맞이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순수 문학만 고집하고 있는 상태고 장르 문학이나 실용 문학에 대해서는 좀 배타적이다 보니까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지, 순수 문학이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순수 문학을 찾는 사람도 있고 순수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장르 문학을 또 원하는 독자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야에서는 신춘문예가 조금 편파적이지 않느냐,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일본이랑 한국이랑 가장 차이점을 보이는 게 과연 장르 문학을 문학계가 포섭하고 있는가 하는 건데 일본은 이런 장르 문학을 포섭해서 영화, 만화 뭐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은 그 산업적으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작품성으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나라는 이런 좋은 점을 본받아야 하는데 너무 정통성만을 강조하고 있지 않은가. 물론 정통성도 중요하지만 이런 새로운 장르 문학을 개척하는 것도 저도 나쁘지 않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여태까지 계속 말해온 트렌드에 맞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의견인 것 같은데 트렌드에 맞추기 전에 등단하신 김호기 씨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의 신춘문예에 대해서? 아니 나는 그래 좀 그 뭐라고 해야 돼? 되게 신경 쓰인다. 하여튼 뭐 트렌드 이전에 내가 등단했다고 했는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사실 내 또래 시인들이 지금 어떤 뭔가 많이 작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뀔 때였어. 내가 등단할 때가. 네. 그 아마 필두가 김경주 시인일 될 건데 굳이 꼽자면은 그때부터 해서 이제 쭉 와서 내가 09년도 등단이니까 그때는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정립이 된 상태였어. 좀 초입 단계였고 사실 어떤 장르 문학이 이런 거에 대해서 배척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거를 배척한다고 보면 안 되고 뭔가 카테고리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문단의 등단이라는 게 지금 시, 소설, 수필, 그다음에 시조, 신춘문예에서 하는 게 뭐 그 네. 정도인데 사실은 가장 기초가 되는 네 가지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 네 그쵸. 가지가. 문학에서의 어떻게 보면 장르 문학이라고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소설을 기반으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소설들 보면은 약간 장르 문학 어떤 걸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장르 문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판타지 뭐 이런 것까지 장르 문학이긴 해. 근데 그거를 판타지 자체를 그냥 등단시키자 이런 거라면은 솔직히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양, 지양. 발음 잘해야지. 딕션주의. 이 죽일 놈의 딕션. 여튼간에 그래서 어떤 트렌드는 계속 새로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 신춘문예도 지금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잘못 바라봤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 나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일단 문학을 바라보는 관점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순수 문학이나 장르 문학이나 어떠한 사람에게는 문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춘문예에 대한 의미도 그만큼 사람의 시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닌가. 하지만 분명하게 저희가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신춘문예의 현 시점에서의 변화는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다라는 것이 저희가 지금의 문창을 다니는 문학도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Chapter 2. 그럼 이제 다음으로는 본격적으로 이제 신춘문예에 대한 현실을 짚어봤으니까 과연 올해는 어떠한 작품들이 신춘문예에 당선이 되었는가? 조선일보 2015년도 시부분 당선작과 마찬가지로 동아일보의 시부분 당선작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조선일보의 면이라는 작품부터 말씀을 들어볼까요? 뭐 먼저 말씀해 주실 분? 없으면 건의가 해야죠. 그러면 네. 전문성은 없지만 그래도 한마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시를 봤을 때 처음 느끼는 감정은 솔직히 웬만한 분들은 다 저랑 비슷한 생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미지를 그려내는 게 시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강렬한 이미지도 많이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시들을 저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비소통시? 그러니까 작가가 독자랑 소통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뭐랄까 자폐적이라고 해야 될까? 비소통시랑 좀 일맥상통하는 말 같은데 시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자기 감정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시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시가 등단작이라면 진짜 시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저희가 따로 여기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당선작은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직접 읽어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학과 클럽에 추후에 방송이 올라갈 때 함께 올릴 예정이니 같이 읽어보시고 이 방송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김건하고랑 되게 이 의견이 같은데요. 솔직히 처음에 1년에서는 정말 이게 감성도 되게 있고 그런데 다르다고 해야 되나? 각 연마다 그런 느낌도 되게 들었고 그리고 또 정말 진짜 아무리 면이라고 해도 그래도 이것이 다 합쳐지면 무언가 이런 그림 같은 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정말 그 아까 다른 분이 하신 말인데 그냥 2D 같은 느낌, 3D 느낌보다는 너무 딱딱하기만 하고 그다음 네 저도 약간 전체적으로 약간 부정적인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 시가 신춘문예에 당선이 된 만큼 긍정적인 면도 있을 것 같아요.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네,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런 말장난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면 발바닥의 면들을 면하고 또 뭐 계속 앞면, 뒷면, 면과 면이 뒤집어질 때 우리에게 보이는 면은 적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말장난을 계속 이어나감으로써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약간 리듬감에서는 충분히 점수를 K-pop 스타. 이거 라임 살렸다는 표현 같은데요, 지금? 이게 근데 저는 이해는 못하겠지만 굉장히 읽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다. 네, 이해할 순 없지만 읽기는 쉽다. 확실히 시에서도 의미가 전부라고는 할 수 없죠. 쉽게 읽히는 시가 좋은 시일 수도 있고 그 안에 이제 있는 의미는 사람마다의 시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라임을 살렸다는 이야기 충분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느 교수님인가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는 그 모든 문장 중에서 한 문장만 자기 마음에 들어도 진짜 시 역할을 하는 거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이 시를 읽고선 되게 만족스러웠던 문장이 하나 있어요. 솔직히 만족스러웠던 게 여기 보시면 접근 금지 테이프가 각질처럼 붙어 있다. 이게 뭐 아파트가 버려진 아파트인가 봐요. 거기에 있는 접근 금지 테이프가 딱 그걸 보고선 각질처럼 느꼈다는 게 이런 거는 확실히 이미지가 그려지고 느낌이 강하거든요. 이 문장 하나는 정말 마음에 들어서 수첩에 새기고 싶네요. 저도 1년에 나오는 문장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시가 네 전체적으로는 잘 그림을 못 그리겠지만 그렇게 각각 보면 너무 예쁜 시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김배영 교수님 말씀이 문득 생각나는 게 모든 시에 화장을 해놓으면은 결국 다 합쳐놓으면은 못생긴 얼굴이 된다고. 떨어뜨려 놓고 보면 이쁜 시일 수 있겠지만 그런데 괜히 이 시가 신춘문예에 당선이 된 건 아닐 거잖아요. 과연 이제 등단을 해보신 입장으로서는 이 시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 김호기 씨. 되게 전형적인 시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우리가 흔히 처음에 배울 때 이제 뭐 어떤 것에 대한 차용 막 이런 걸 배우잖아요, 보통. 근데 되게 정말로 그냥 교과서적인 시예요, 사실은. 이 시 자체가 약간 옛날 스타일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나마 세련된 면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 면이라는 걸 가지고 지금 약간 방금 뭐 얘기했던 듯이 뭐 말장난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이제 계속 문장을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여기 보면 다세대 주택의 이미지들이 쭉 나오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입체성을 가져가려고 하는 게 이미지 입체성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게 그 창문에서 새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창과 창 사이에 새 한 마리가 끼어든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각 창에서 바라봤을 때에 저 창에서는 이제 이 새의 앞모습을 볼 수 있고 이쪽 창에서는 그 새의 뒷모습을 보는데 그거를 동시에 이야기함으로써 어떠한 면에 대한 그런 관찰과 이미지들을 시인이 잘 끌고 나가는 힘은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 면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여기 보면은 금간 천장에는 면들이 쉼표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위에서 떨어지는 물이 이제
처음에는 면으로 존재했다가 물방울로 떨어지잖아요. 쉼표처럼. 그러니까 그거를 밑에 층에서 받아내고 그 밑에 층은 또 다시 위층이 돼서 또 밑에 층에서 받아내고 약간 그러니까 면에 대한 그런 생각, 양면적인 생각들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시각적인 부분에서는 이 당선작이 아마 그런 시각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서 점수를 받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 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다시 한 번만. 네,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좀 이해도 안 되고 너무 또 얘 혼자 동떨어진 느낌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아까도 그 새의 그 면 얘기를 하면서 아 입체적이구나 나름 그 생각을 했는데 이 마지막 면은 그 이끄는 힘이라든가 그런 게 어떻게 느껴야 되는 걸지 저는 마지막 면에는 잘 이끄는 힘을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면은 사실 좀 따라가는 게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러니까 그거 같아. 방금 질문도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따가 할 얘기랑 비슷한데, 그러니까 보는 방식에 대해서 옳고 그름이 없잖아요. 옳고 그름이 없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떻게 보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거는 잘못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굳이 이야기하면은 뭐 이 문단에서 시가 되는 구절들은 이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부터 이게 밤마다 우리는 이제 벽으로 발바닥을 악착같이 붙인다. 마땅한 곳으로 담쟁이의 발과 발 한 면으로 모여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받아들이기 나름이에요. 이미지를 자기 독자의 그 몫이고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밤마다 우리가 자기 위해서 잠을 잘 때 어떻게 보면 벽을 사이에 두고 발바닥이 맞닿을 수도 있고 머리와 머리가 맞닿을 수도 있고 그런 모습들을 그리면서 어떠한 나름대로의 이미지를 정의하는 시인의 그 마무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맞다, 뭐 어떤 이미지다라고 딱히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를 아까 이제 김호기 씨가 말씀을 해주실 때 조금 옛날 느낌이 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면이 드러나는, 그러니까 그런 면을 조금 입증하는 증거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지금 이 시를 평가해준 심사위원이 정호승 시인이에요. 그러니까 정호승 시인이라고 하면 일단은 그렇게 문학도가 아니더라도 뭐 일반적인 그냥 수능생, 수험생들은 EBS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분이 심사를 해서 조금 더 옛날에 활동을 하셨고 최근 들어서는 약간 힘이 떨어지신 그런, 제가 말이 좀 이렇게 좀 나온 것 같긴 한데 그런 면이 오히려 여기서 드러나는 게 아닌가, 당선된 부분에서. 어쩌면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렇게 연식이 오래됐다라는 게 너무 우리가 흔히 이제 고리타분하다라든지 아니면은 좀 에이 저거 후졌어 뭐 이런 뉘앙스가 아니고, 그러니까 스타일 자체는 약간 올드한 올드하고. 스타일이긴 해. 근데 그 안에 이제 어떤 시각적이라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가지고 가는 것들이 여기 뭐 문장들은 약간 옛날 스타일로 약간 언어 유희 가지면서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어떠한 시각적인 면에서는 트렌드를 조금 많이 요즘에 그 이미지 만들어내는 트렌드들 확실히 그거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런 힘이 있어. 그럼 좀 좋게 포장하면은 좀 고리타분하다기보다는 요즘 말로 막 앤티카, 아. 막 이렇게 포장을 좀 해주면 될 것 같네요. 갑자기 이 시가 좀 아름다워 보이네요. 아름다운 시는 아니야 되게. 김호기의 시강 뭐 이런 느낌. 해설을 듣고 나니까 맨 처음엔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는데 이거 집에 붙여놔야겠는데요. 새 얘기할 때 소름 돋았어요. 저는 그거 쉼표 얘기 물방울 거라 생각도 못했거든요. Chapter 3. 이제 조선일보 당선작인 면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동아일보에, 약간 저도 읽어보고 왔는데 면과는 전혀 다른 느낌의 시인 것 같아요. 동아일보 2015년 신춘문예 시 당선작 쌈. 한 글자네요 이번에도. 공교롭게. 지금 뭐 웃으라고 하는 소린가 지금 이거? 이거 솔직히 좀 이런 제가 당황스럽네요. 그냥 원래 재미가 없잖아요, 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지한 거라도 잘해야 되니까 먼저 쌈이라는 시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는지. 일단 저는 맨 처음에 면이란 시에 대해서 평가를 부정적으로 했잖아요. 근데 쌈은 그래도 뭐랄까 좀 비교적 쉽다고 해야 될까? 이미지가 조금 확실히 명확하게 그려진 것 같아요. 좀 쌈을 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언어유희 같은데 쌈을 가지고 표현을 하잖아요. 계속 다른 이렇게 비유도 하고 빗대었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재치스럽고 좀 읽으면서 분위기가 유쾌하고 재미있는 것 같다? 그런 감정은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쌈에 대해서는. 확실히 전체적인 분위기는 처음에 딱 읽기만 해서 깊게 생각하기보다는 처음 읽었을 때 이미지는 앞서 저희가 언급했던 조선일보의 면이라는 작품보다 밝은 부분이 느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읽기에. 밝기도 그렇고 뭔가 재치스럽다고 해야 될까? 재미가 있어요. 제가 단순히 문장을 읽었을 때는 그런 감정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점점점 안으로 들어가는 시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엔 정말 가볍게 내가 먹는 쌈에 대해서 막 그런 걸로 시작하다가 막 이제 막 식재료로 시작을 하다가 점점 막 쌈이란 게 막 더 막 종이장에 누명과 모함도 숨겨져 있다 그러고 그리고 또 막 그 어두운 봉지에 쌓인 이밤으로 해서 나중에 개기월시까지 점점점 어두워지는데 그래서 아까의 제 시와 생각이 다르게 이건 입체적인 느낌이 많이 정말 들었고 그리고 또 그냥 잘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의 감성 그런 게 좀 더 잘 느껴지는 시였어요. 확실히 저 아까 시보다는 좀 더 가벼운 느낌이 저도 들기는 했어요. 네, 신임왕. 네, 여기서 보름달을 훔쳤다는 나의 누명. 그러니까 이게 보름달을 훔친 건 이게 하나, 둘, 여기서는 저 달을 갉아먹는 애벌레들이 달을 갉아먹었는데 여기선 내가 보름달을 훔쳤다라고 누명, 즉 뭐 모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들을 뭐 어떻게 쌈이라고 이런 누명과 모함들의 쌈이라고 표현해서 동굴 속의 어둠, 그러니까 즉 눅눅한 김 아니면 뭐 진딧물이 갉아먹은 배춧잎 또 뭐 이렇게 두꺼운 것들 너무 큰 누명과 모함은 먹기 힘들다 뭐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사실 이렇게 쭉 읽어가다가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게 무슨 얘기지 하다가 마지막에서 딱 하고 하게 해주는 시가 아니었나. 네, 저는 그렇게 시를 읽었습니다. 여기저기 막 그러니까 약간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처럼 떡밥 여기저기 다 뿌려놓고서 이제 마지막에 한 번에 마지막에 딱 쫙 정리해서 그쵸. 빡 포인트 줘서 네. 이해가 되는. 과연 그러면 이제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포인트가 딱 정리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줍은 달을 보쌈에 간 개기월식. 이게 달은 여성성을 뜻하고 개기월식은 해가 달을 품은 거잖아요. 해품달. 해를 품은다. 해가 달을 품었는데 이렇게 이런 저질스러운 거에 생각이 통하면 안 되는데. 네. 해가 달을 품었는데 달은 여성성을 뜻하고 해는 남성성을 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성적인 욕망을 즉 자기는 아니었지만 어떤 애벌레들이 이것을 해소했는데 이걸 나한테 누명과 모함으로 나를 옥죄어 오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의 시가 아닌가. 이런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제목도 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보쌈 막 이런 거. 보쌈 해온다. 납치 이런 느낌으로 해석은 뭐 다양한 방향으로 가능한 거니까요.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약간 호평으로 시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호평으로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다시 가장 브레인 등단자 자꾸 강조할수록 부담되는데. 지옥에서 돌아온 고 김호기 씨. 여튼간에 이번 아까 이 쌈이라는 작품은 글쎄 사실 나는 이 두 개만 놓고 봤을 때 전작이 조금 더 좋은 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것 자체로도 지금 어떤 좀 세밀하게 보는 그런 시각들이 괜찮긴 해. 그리고 우리가 가장 기초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러니까 시를 배울 때 가장 기초적으로 배우는 그런 짜임새에 가장 가까운 시기도 하고 이 두 개만 놓고 봤을 때는 나는 조금 헷갈렸던 부분들이 사실 나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 처음에 보면은 되게 본인이 뭔가
뭐지 애벌레 같은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봄철 입맛이 풀릴 때 나는 구멍이 송송 뚫린 뭐 이러면서 하는데 뭐 진딧물 얘기 나오고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그러니까 어떤 미세한 관찰력은 되게 좋아. 이런 것들이 뭐 밑에 보면은 그 알 누군가 달의 뒷장에 몰래 쌓아놓은 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나방 알들을 보면은 그 나뭇잎 뒷면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놓거든. 거기다가 알을 낳는데 그런 세세한 관찰력은 되게 조금 좋아 보이는데 나는 솔직히 이 시가 약간 옛날 운동권 그런 쪽으로 조금 생각이 됐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 이 보면은 뭐 두꺼운 것들은 싸먹기 곤란합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약간 그런 냄새가 나긴 하는데 그리고 왜 그러냐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앞 전자의 작품보다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좀 떨어져.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게 계속 설명을 하잖아. 어떤 묘사를 하긴 하지만은 대부분이 다 설명조란 말이야. 뭐뭐 합니다, 뭐뭐 합니다 하면서 계속 설명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미지가 만들어지기 힘든 거지. 근데 이게 우리가 뭔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왜냐면 다른 시를 쓰는 습작생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 이게 지금 그러면은 확실히 이 시는 약간 아까 읽었던 저희가 시에서 와 다르게 단어에서 주는 어감, 그러니까 그 단어가 주는 이미지의 차이도 분명 약간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아까 이제 김호기 씨가 말한 차이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저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뭐지? 이 그나마 이게 작품이 그나마 좋은 부분이 뭐냐면은 그 이런 부분 그러니까 뭔가 계속 상징성을 계속 가져가잖아. 상징적인 것들을 계속 던져주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더 생각을 만들어내는 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이 작품은. 네, 네, 난입. 저는 단순히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마추어라고 해야 될까? 배우는 입장이긴 하지만 조금 보는 식견도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쉽다는 느낌이 와닿아서 또 어떻게 보면 쌈이 먹기 쉽기도 했고 맞아. 그런 느낌 때문에 이 시가 되게 맛있게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또 이렇게 전문가 선배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전문가 선배님. 뭔가 가볍다라는 느낌이 들고 했어요. 그리고서 또 심사평을 보니까 또 뽑을 게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시를 뽑는다 약간 그런 느낌이 지금 느껴지거든요. 심사평에서도. 그래서 뭐 교과서에 실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쌈이라는 시까지 읽어보면서 저희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15분 두 편을 이야기해 봤는데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아, 저는요, 되게 개인적으로 이게 시가 쉽게 읽힌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까 그 면보다는. 근데 이게 설명이 많고 이미지가 적다라는 게 또 들어보니까 하는 부분인 것 같고.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아 보이는 거지. 일단은 여기서 이제 슬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두 작품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읽을 때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비틀어 보면은 되게 쉽게 읽힐 수 있는 시들인데 우리가 그런 능력이라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덜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금만 더 생각을 하고 조금만 더 생각을 비틀어 보고 그런 이미지들이 뭘까라고 한번 곱씹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너무나도 그냥 1차적으로 다이렉트하게 좀 이미지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능력들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거를 주의해서 읽는다면은 시가 그렇게 썩 어렵거나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지금까지 해서 이제 두 편의 신춘문예 올해 당선작을 읽어보았는데요. 앞서 저희가 말했던 신춘문예에 대한 현실을 곱씹어 보면서 저희가 말했던 내용을 한 번 더 읽어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많은 내용을 다루지 못하고 듣는 청취자분들과 의견이 상반되어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참여자분들의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고, 좋은 의견을 내주시는 분은 프로 댓글러상으로
문화상품권 3,000원을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Chapter 4. 지금 이제 여기까지 해서 신춘문예 작품 2편까지 본격적으로 다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울 수도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어쩌면 가장 쉬울 수도 있고 문학도로서 가장 중요한 대담일 수 있는 시를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뭐 단순히 시를 대하는 방법이라는 게 어떻게 써야 될지, 어떻게 읽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저희가 문학도로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그러면 이번엔 신망하고부터. 근데 저는 시보다는 약간 소설 쪽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학생인데 이게 시를 오늘 평소에는 되게 어렵다고 고리타분하다고 생각을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김호계 선배님한테 배우니까 너무 굉장히 재밌네요 지금. 지금 시를 대하는 방법은 곧 기목이다. 그렇죠. 시를 대하는 그겁니다. 시를 대하는 방법은 협성대학교 문예창작학과에선 곧 기목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병일 교수님이랑 김병일 교수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병호 교수님 사랑합니다. 이게 시가 아까도 호기 선배님이 얘기했다시피 고지고대로 일차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어떤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는가, 또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 보단 요즘은 이미지를 추구하는 트렌드잖아요? 아닌가요? 근데 그거 되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이미지를 보여준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그 방식이 달라졌다는 걸. 의미를 전달하는 어떠한 방식들이 조금 달라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어떠한 의미를 전달하지만 그 화두를 던지는 거지 옛날처럼 어떤 교훈이나 뭐 이런 걸 준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 화두를 던진다고 생각을 해야지 요즘에는. 다음으로 그럼 김지은 하고는 저희가 과연 시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전 진짜 갑작스레 앉아가지고 하게 되는 건데 저는 정말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도 이 문예창작학 쪽으로 올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시는 정말 딱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대로만 정말 공부를 했는데 저는 솔직히 이런 순수 문학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시나리오 쪽이나 영화 연출 쪽으로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교수님이 단편 영화는 문학으로 따지면 시다 이런 식으로도 하면서 되게 정말 다른 장르에선 할 수 없는 그 영역만의 그런 것이 있다라고 되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그 재미나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정말 다르게 좀 더 저희의 생각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것이 시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정말 아까 제가 계속 들었던 말이거든요. 시에는 정말 정답이 없구나. 근데 저는 맨날 수능을 풀면서 정답만을 너무 생각했기에 제가 너무 단편적으로만 생각을 했지 않았나 오늘 와가지고 많이 깨닫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약간 시가 어떻게 보면 문학의 정수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서사시라고 하면은 정말 긴 분량의 글귀들도 시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뭐 요즘 페이스북 같은 SNS에서 시파리 발음을 유의해 주세요. 시 띠고 파리. 시 띠고 파리. 하상욱 시인처럼 하상욱처럼 그러한 짧은 풍자도 시라고 할 수 있는 걸 보면 애초에 문학이라는 스펙트럼 안에 들어있는 것이 시이긴 하지만 시라는 또 다른 스펙트럼 또한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아까 이제 김지은 아우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로 시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럼 김건아군은? 저는 이 시를 바라보는 그 우리가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어떻게 봐야 되느냐의 점에서 좀 아쉽고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솔직히 아까 김지은 한국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 시를 계속 배워왔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시를 어떻게 배워왔느냐, 문제집을 풀면서 정답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얘기를 했어요. 솔직히 시는 정답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보통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항상 시에 대해서
문제집을 풀고 어떤 게 맞고 이걸 해석하는 데 집중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시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있는 모두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시를 가르칠 거면 그런 식으로 해석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조금 뭔가 생각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바로 이어서 오늘의 부제를 만들어 주신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센세, 호기 센세. 네, 좀 부담이 되긴 한데 자꾸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를 대하는 방법론을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한 감이 그렇죠. 없지 않나 싶고, 그러니까 그건 있어. 내가 처음에 시를 공부할 때도 그랬지만은 나는 방법론을 배워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여기 대학교 와가지고 처음으로 뭐 시작법 이런 거 배우고 막 그랬었는데, 대하는 방법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 왜냐면은 어떤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그 시가 됐든 소설이 됐든 어떤 작품에 대해서 그거를 내가 좋아하니까 이렇게 대한다라는 거는 그냥 그거랑 똑같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굳이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시를 대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시를 어떻게 읽어낼 거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어떠한 시대적인 거를 막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로 내 감성, 요즘에는 되게 옛날의 시는 뭔가 좀 큰 담론들을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어떠한 사람의 감정이나 이런 되게 작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추세니까 요즘에는 그거에 더 집중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냥 굳이 대하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 대하는 방법이라는 건 없는 것 같고, 조금 더 라이트하게 접근을 해도 좀 더 그렇게 막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사람들은 애니메이션 보잖아. 막 그 초록색에서 막 받아가지고 그런 것처럼 그냥 내가 좋아하니까 보고, 그러니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되는 문제 같아. 그러니까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이 영화 즐겨 보잖아. 그런 것처럼 영화를 대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 뭐 그런 애니메이션 대하는 방법이, 물론 애니메이션은 뭐 그런 다른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런 다른 분들이라뇨. 취향은 아이, 존중해 주셔야 한다. 그래. 네, 야,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 다른 작품들하고 똑같은 것 같아. 아까 방금도 이렇게 했단 말이고. 그래서 영화를 대하는 방법이 따로 있지 않고 뭐 TV 프로그램 대하는 방법이 따로 있지 않고 뭐 그렇잖아. 이게 무슨 다도 배우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그러니까 보는 방식의 문제지. 영화도 어떻게 읽어내느냐도 다 있는 거고, 연출 방식도 있는 거고, 뭐 너무 많은 방법들이 있으니까 방법론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하고, 그러니까 굳이 그냥 대하는 방식만 얘기하자면은 그냥 좀 가볍게 보자.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자. 뭐 그 정도? 그러면 이제 조금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김호기 씨는 어떻게 조금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 짧게. 시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글쎄 모르겠어. 나 방법론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방법론을 배워본 적이 없어서 굳이 영감은 똑같아. 그냥 나도 영화 보다가 생각날 때도 있고 뭐 그림을 보다가 생각날 때도 있고 음악을 듣다가, 그러니까 대신에 그건 있어. 계속 관찰을 해야 돼. 뭔 사물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한 번 더 비틀어 보고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했던, 내가 항상 뭐 시 가르쳐 달라고 하는 애들한테 맨 처음에 가르치는 게, 그러니까 가르친다고 하면 좀 그런데 하여튼 맨 처음에 알려주는 게 뭐냐면은 마인드맵. 우리 옛날에 했던 그 마인드맵 기술 있잖아. 그거를 먼저 연습을 하는 게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발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발상이 기초가 된다고 생각을 해. 나는 그 발상이 이미지가 되고 이미지가 곧 시가 되는 거니까. 그 문맥이나 이런 거는 기술적인 문제고 뭐 그 정도? 한 줄기에서 큰 줄기에서 여러 갈래로 뻗어지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어쩌면 시를 쓰는데 가장 기초적인 접근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혹시 추가 의견 있으신 분? 저는 추가 의견이라기보단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방법론을 배우지 않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방법론을 배우지 않고 시를 써서 등단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00%
안 배웠다고 하기에는 거짓말이고, 근데 그건 사실인 게 나는 시작법을 공부하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거지. 하다 이제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막 썼지. 고등학교 때는 되게 되게 막 말도 못할 정도로 막 그런 것들을 썼지. 흑염룡 이런 거 중이병스러운가요? 되게 흑역사처럼 막 남아 있는 것들이 있어 나에게도.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하다 보면은 좀 익혀진다고 해야 될까? 하다 보면은 뭐가 알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게임도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해야 더 레벨업이 빠르구나. 이렇게 해야 더 좀 효율적으로 움직이겠구나. 스스로 알잖아. 노하우 같은. 노하우가 쌓이는 거지. 그러니까 되게 기본적인 거 많이 써야 돼. 그래서. 역시 습작이 필요하다. 응. 결국에는 이렇게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항상 이제 모든 문학성을 키우는 방법은 많이 쓰고 많이 읽어봐라. 그러니까 문학성 문제가 아니고 그냥- 모든 세상 일들이 다 그렇잖아. 일도 하면서 노하우 생기는 거고. 시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지금 인생 사는 방법까지 넘어가게 됐는데, 일단 단순히 지금 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결국에 시라는 것을 통하여 저희가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문학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문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고, 다음 공식 일정에서는 학우 여러분들의 작품을 받아서 합평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도 내도 돼요? 내세요. 안 말립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의 작품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제 합평을 해주실 때 들으시고 라디오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라디오를 들으시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 또한 소정의 상품이 지급이 될 수 있으니, 앞으로도 이제 한 달에 한 번 공식 라디오가 진행이 될 텐데요. 만약에 오늘 나온 이 사람들보다 내가 말을 더 잘할 수 있다, 혹은 내가 김호기 선생보다 시를 잘 쓸 수 있다, 시 쓰는 방법론을 설명해 줄 수 있다, 김병우 교수님 미국 가서 우리 미국 특파. 원정. 돈이 없어요. 가장 큰 문제입니다. 돈이 없어요. 앞으로 이제 2주 안에 새로운 주제가 공개될 예정이고요. 그 주제가 공개되면 이 주제에 맞게 말씀을 정말 조리 있고, 혹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신 분들은 언제나 학술부에 전화, 핸드폰은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5,000원이나 드려요. 5,000원이요? 문상 5,000원이나 드려요. 수원 셔틀이 10번이네. 남자분들은 롤 스킨도 살 수 있어. DJ 소다가 내 거. 이러면 우리 방송 또 잊어서 여자 안 듣는다고. 이러면 안 돼요. 정말 문학 라디오에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비공식 라디오는 매주 수요일 정말 대학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벼운 이야기들을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오늘같이 진중하고 정말 문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답답한데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신 분들도 언제든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문학 이야기는 매주 수요일 5시 30분에 녹음을 하고 있으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점차 시대도 변해가며 우리가 추구하는 글의 방향 또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문학도로서의 이상이 신춘문예를 통한 등단이라고 했다면 현재에 와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저희가 굴릴 펜대의 방향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신춘문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던 문학이야기 공식라디오 첫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